일본 NHK 보도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하나의 취재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제출한 그 보고서를 본 편집국장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회의실 안은 충격과 당황으로 가득했어요. 그 보고서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반도체, 조선업, 2차 전지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하지만 일본 언론계 고위층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리 없다. 분명히 과장된 내용일 거야.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 보고서를 쓴 기자 자신도 한국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타카하시 아야, 그녀는 일본 최고의 산업 전문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의 감동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이 냉철한 기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그녀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일본 전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진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일본 기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주일간의 기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타카하시 아야입니다. NHK 미디어 테크놀로지라는 NHK 자회사에서 보도국 책임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일본의 산업과 정치 분야를 전문으로 취재해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제조업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어요. 제 성격은 철저하게 팩트 중심입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로 말하는 편이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에요. 지난달 초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열린 고위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브리핑이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참석자도 많았고 고위 관료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거든요. 브리핑을 진행한 사람은 야마다 산업정책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데 그날은 유독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가 입을 열자마자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충격은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일본 기업들은 이미 한참 뒤처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반도체의 원조 아니었나요? 소니, 도시바, 히타치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터집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현재 세계 조선업 수주량의 8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니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톱3를 독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거의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그렇게 쉽게 밀려날 기업들인가요?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2차 전지 분야였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테슬라, BMW, 폴크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나소닉이 자랑하던 배터리 기술이 한국에 밀렸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참석한 기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뭔가 과장된 게 아닐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한국제기술 박람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한 유럽 바이어가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일본 기술은 여전히 훌륭하지만
요즘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가 놀랍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사교적인 멘트 정도로 넘겼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정치부의 사토 선배도 믿기 힘들어했고 경제부의 다나카 부장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지만 기술의 깊이 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기술의 깊이, 축적된 노하우,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빨리 성장했다고 해도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분명히 마케팅이나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마침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더군요. K-팝, 드라마, 그런 문화 콘텐츠 이야기였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표면적인 것들이야.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실속은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케팅은 잘하지만 본질적인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저는 그때까지도 제 편견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랐던 진실을 제가 곧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한 건 말이에요. 그 메일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해외 취재 지시 발신자는 우리 회사 편집국장인 후지와라 부장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혁신 현장을 직접 취재하라는 지시였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지난 몇 년간 동아시아 산업 동향을 다뤄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계 자료나 보도 자료로만 접했을 뿐이거든요. 메일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울에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을 취재하고 특히 그들의 혁신 시스템과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업계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시오. 정말로 충격적인 건 회사에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 지시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명하복이 철저한 일본 사회에서 부장의 직접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못해 항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번 출장을 그냥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했어요. 몇 장의 사진 찍고 몇 명 인터뷰하고 대충 보고서나 써서 제출하면 될 거라고 말이죠.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경제 지표들, 수출입 통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들 말이죠. 숫자로만 보면 분명히 대단한 성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숫자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허점이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 인상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 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항이야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만들어놨겠지. 진짜 실력은 다른 곳에서 드러날 거야.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전형적인 쇼윈도 국가의 모습일 거라고 말이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정교하고 편리했거든요. 노선도도 체계적이고 안내 방송도 정확했어요.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외국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거겠지. 독자적인 기술력은 없을 거야.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개발붐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이고 혁신 능력인데 그런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내일 일정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세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이었어요. 모두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시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절대 현혹되지 말자.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실력을 파악해야 해. 분명히 어디선가 허점이 드러날 거야. 정말 웃긴 건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말이죠.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기도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을 확인할 시간이야. 과연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 하지만 분명히 실망할 거야. 모든 게 과장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신념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건물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크기만 크고 내실은 없겠지. 우리 일본의 정밀한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를 거야. 공장 입구에서 만난 삼성전자 홍보팀 직원이 저를 안내했는데 그분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클린룸에 들어간 순간부터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장보다도 인상적이었어요. 작업자들이 로봇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자동화 공장도 많이 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공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요.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공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정말 일본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미 상용화까지 마쳤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어디선가 외국 기술을 가져온 거겠지.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런 생각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나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은 세계 최초였고 이미 애플, 퀄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도약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인 내용들을 적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장비의 정밀도, 공정의 효율성,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게 일본의 최고 수준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아온 산업 전문 지식으로 봐도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만 매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본의 대부분 전자기업들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단순히 설비 확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저는 그때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클린룸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이동했을 때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기술진들이 설명하는 미래 로드맵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술들은 일본 기업들이 꿈꾸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 있었거든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생산 현황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에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애플 아이폰에도, 구글 픽셀에도, 심지어 중국 브랜드들에도 모두 삼성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시장 지배였거든요. 점심시간에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활기차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기술적 이해도와 열정이었어요.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미 상용화된 기술들도 놀라웠지만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나노 공정 기술, 양자 컴퓨팅용 반도체, 인공지능 전용 칩까지 모든 것이 우리 일본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됐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앞서게 된 거죠? 연구소에서 만난 한 박사가 말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표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IT 산업을 리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듣고 있으니 정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기술력이 이미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는 이미 불가능해졌거든요. 대신 이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아무도 일본에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정말로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였어요. 내일 방문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 연구소쯤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대단하다고 해도 그건 기업 차원의 이야기고 학문적 깊이에서는 여전히 우리 일본이 앞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도쿄대학, 교토대학의 연구 수준을 생각해보면 한국 대학이 따라올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에 들어서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연구의 질과 깊이인데 그런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연구소 복도를 걸으면서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정말 열정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반도체 연구소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김도연 교수였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교수였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몇 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와 공정 기술이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의 연구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거였습니다. 김도연 교수가 보여준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그가 개발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 기반 반도체 기술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진의 구성이었어요. 김도연 교수 연구팀에는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 온 연구원들도 있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우수한 인재들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교수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연구 문화는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 주제들도 하나같이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김도연 교수와 개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을 선생님으로 삼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때가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전율이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근거와 비전을 바탕으로 한 선언이었거든요. 그가 설명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비전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한국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오늘 삼성전자에서 직접 확인했잖아요. 이미 그 계획의 상당 부분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김도연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과 정밀함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빠른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모방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거였어요.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학생들과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놀랐어요. 이 젊은 연구자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세계를 바꿀 기술을 만들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한 대학원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이 이런 자신감과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서울대학교를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도연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를 가르칠 때가 왔다는 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일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전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문할 현대자동차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울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현대중공업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선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본도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생각하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제가 조선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현대중공업 본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바다에는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크기만 크고 기술력은 별로일 거야. 우리 일본의 정밀한 조선 기술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말이죠.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길이가 400m가 넘는 거대한 선박들이 동시에 여러 척 건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첨단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로봇 용접, 자동화 공정, 정밀 측정 시스템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조선업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대중공업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이 모두 LNG 운반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LNG 운반선 기술에서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라고 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 주문이 80% 이상이 한국 조선소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용접 기술이었어요.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영하 160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이 용접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용접 기술이 이미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작업 현장을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작업자들의 숙련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두께가 몇십 밀리미터나 되는 강철판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정말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용접 품질, 작업 진도, 안전관리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이 자랑스럽게 보여준 건 멤브레인 탱크 기술이었어요. LNG를 저장하는 특수 탱크 기술인데 이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독보적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에서 기본 설계를 하지만 실제 제작 기술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핵심 기술의 보유자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주문 현황이었어요. 현재 현대중공업에 들어온 LNG 운반선 주문만 해도 향후 5년치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카타르,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LNG 생산국들이 모두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를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들이 이미 개발 완료 단계에 있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선, 완전 자율 운항선까지 모든 게 미래의 조선업을 선도할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을 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연구소에서 만난 한 박사가 설명해준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스마트십 기술은 선박의 모든 시스템을 IoT로 연결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거였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선박 운항 효율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앞다투어 주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압도적이었던 건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주요 항구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선박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이었던 거죠. 이런 사업 모델은 일본 조선 업체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대중공업 임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모두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하루 종일 확인했거든요. 이들은 정말로 세계 조선업계를 리드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해양 플랜트 부문을 견학했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해상 석유 시추선, 해상 풍력 발전 설비, 부유식 LNG 생산 설비까지 모든 게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노르웨이 에퀴노르, 영국 BP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모두 현대중공업의 고객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넛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기본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기본을 넘어서서 세계 표준이 되어 있었어요.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울산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들이 모두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울산이 세계 조선업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업단지들을 바라봤어요. 포항제철, 여수 석유화학단지 모든 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우리 일본이 놓치고 있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산업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울산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마지막 일정지인 전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전주 한옥마을은 공식 취재 일정에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지난 며칠간 첨단 기술만 봤으니까 뭔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골목골목마다 정취가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관광객을 위한 인위적인 연출일 거야. 진짜 전통과는 거리가 멀겠지. 그런 생각으로 한옥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여러 가게들을 구경했습니다. 전통 공예품, 한복 대여점, 전통차 집까지 모든 게 관광지답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상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가게 주인들의 표정에서도 자부심이 묻어났고 방문객들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간 전통 음식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테이블에 올려놨었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여권이나 신용카드는 가방에 따로 보관해뒀지만 휴대폰에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음식점 사장이 저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의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함께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음식점 직원들도 모두 나서서 도와줬어요. 테이블 아래, 의자 사이,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음식점 사장이 말했어요. 혹시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떨어뜨린 건 아닐까 하면서 직접 함께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정말로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한옥마을 전체를 뒤져가며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른 가게 사장들에게도 물어보고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혹시 주웠는지 확인해봤습니다. 1시간 넘게 찾아다녔는데도 휴대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복 대여점 사장, 전통차집 직원, 심지어 지나가던 관광객들까지 모두 저의 사정을 듣고 함께 찾아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한 전통 공예품 가게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 다가오더니 혹시 휴대폰을 찾는 일본 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주셨습니다. 오후에 한 관광객이 주워서 가져다 줬는데 일본어로 설정되어 있어서 일본 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휴대폰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휴대폰을 찾은 기쁨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점 사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오셨죠?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일본은 저희의 선생님 나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본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생각하면 그들이 일본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차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음식점 사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정수였습니다. 젊었을 때 일본에서 요리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특별히 더 잘해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이정수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얕잡아 봤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오늘 하루 종일 경험했거든요. 이정수 사장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찾는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해가 완전히 진 후 한옥마을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여행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특히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기사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더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어 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기술력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이런 나라를 제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아쉽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아침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공식 일정은 아니었어요. 김도현 교수가 제안해 준 거였거든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면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대학생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 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에서 온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었어요. 김도현 교수의 소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건 이 학생들의 생각과 철학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습니다. 공과대학 3학년 학생이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학생은 이미 실리콘밸리 인턴십을 2번이나 다녀왔고 졸업 후에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경영대학 학생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요즘 세대는 개인의 성공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 학생은 졸업 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회과학대학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집단의 승리예요. 우리는 혼자 크지 않거든요. 가족, 친구, 선배, 후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한국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나 스펙 쌓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라고 했어요. 정답이 정해진 문제보다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라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런 교육 철학이 바로 한국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중공업에서 본 그 놀라운 기술력들이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던 거죠. 학생들 하나하나가 모두 미래의 기술 리더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들려준 실패에 대한 철학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해서 더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라는 문화를 한국식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학생은 이미 2번의 창업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이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어요. 개인의 꿈과 목표는 뚜렷하지만 그것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균형 감각은 일본이나 서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한 세대론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기성세대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게 자신들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숙한 사고였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들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세계에 제시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당당한 자신감을 보니 정말 한국의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들은 마지막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운이 좋은 세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살면서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생회관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철학을 들으니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가치관이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이런 세대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과연 이런 젊은이들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깊은 우려가 들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아예 다른 차원의 나라였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처음 계획했던 기사 초안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고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치부하려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그 초안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라 감탄과 반성으로 가득 찬 글이었어요. 내가 본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한 문장에 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현대중공업에서 확인한 압도적인 조선업 기술력,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미래 지향적인 젊은이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기내에서 글을 쓰면서 김도연 교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젊은 교수의 패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더군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15년간 일본 산업을 취재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과 마인드셋 자체가 달랐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난 이정수 사장의 따뜻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가게 문까지 닫고 함께 뛰어다녀준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해준 말까지.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직접 체험했거든요.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음도 이렇게 따뜻한 나라였어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제 과거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일본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깨달음도 글에 담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력만이 아니라는 건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서 본 그 집단적 성취의식, 우리는 혼자 크지 않는다는 철학이야말로 한국을 강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거든요.
개인의 성공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 마인드셋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글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메모했어요. 그들은 세련되고 따뜻하며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편집국장에게 보고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출장 지시를 받았을 때의 회의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한국의 놀라운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편집국장도 제 변화에 놀라더군요. 평소 냉철하고 비판적이던 제가 이렇게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일본에 대한 우려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배울 차례다. 이 한 문장에 제 모든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건 이 경험이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일본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제가 느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한국처럼 빠르게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의지와 비전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쓴 기사가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